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속도 조절에 들어갔지만 인플레는 여전히 부담이라는 입장입니다. 지난달 무역 적자가 역대 최악인 127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무역 수지가 11개월 연속 적자를 낸 것도 25년 만에 처음인데 수출 양대축인 대중무역과 반도체 부진이 결정타가 됐다는 분석입니다. 경기도가 북한에 공문을 보내서 이재명 당시 지사를 북한에 초청해달라고 요청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방북이 추진된 시점은 이른바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로 드러났습니다. 미 FBI가 바이든 대통령의 별장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기밀 유출 의혹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그동안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려오던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첫 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는 베이비 스텝을 단행했습니다. 물가 잡기를 위한 고강도 금리 인상 정책에서 통상적인 금리 인상으로 돌아간 건데요. 다만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잡혔다고 보기엔 어렵다면서 금리 인상 유지 방침은 재확인했습니다. 최윤정 기자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공격적인 금리 인상의 고리를 끊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The committee raised the target range for the federal funds rate by 25 basis points, bringing the target range to 4.5 to 4.75%. 최악의 인플레이션에 대응해온 연준이 속도 조절에 나선 겁니다. 연준은 지난해 3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해 제로금리 시대를 마감한 뒤 6월부터 11월까지 4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0.75%포인트씩 올리는 유례없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면서 금리 인상 속도를 낮췄다는 분석입니다. 시장에선 연준이 다음 달 안에 금리 인상을 끝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연준은 오늘 지속적인 금리 인상을 시사했습니다. We continue to anticipate that ongoing increases in the target range for the federal funds rate will be appropriate in order to attain a stance of monetary policy that is sufficiently restrictive to return inflation to 2% over time. 연준의 이번 결정으로 한미 간 기준금리 역전폭은 최대 1.25%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한미 금리 역전폭이 커질 경우 외국인 투자 자금이 유출되고 원화 가치가 떨어질 수 있어 한국은행의 고심은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1월 무역 적자가 127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우리의 주력 상품인 반도체 산업의 부진 속에 수출이 악화된 게 가장 큰 원인인데 무역 적자가 11개월 이상 지속된 것은 25년여 만입니다. 장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해 첫 달 우리나라의 수출은 462억 7천만 달러. 지난해 같은 달보다 17% 줄었습니다. 수입은 2.6% 줄어든 589억 6천만 달러로 무역 수지는 127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월별 무역 적자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고금리, 고물가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도 원인이지만 반도체 수출 악화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상반기에는 어렵고 하반기에 들어서부터 재고 소진이나 이런 과정 등을 거쳐가지고 회복될 것으로 보는 것들이 일반적인 관측인 것 같습니다. 반도체 주력 제품인 D램과 낸드 플래시 고정 가격이 각각 1.81달러, 4.14달러까지 떨어지면서 반도체 수출 하락폭이 지난해 10월 17.4%에서 지난달 44.5%로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지난 4분기에 10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는데 올 1분기 적자폭은 더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무역 수지와 수출 실적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고 거시경제적인 지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역 적자가 11개월 이상 지속된 것은 IMF 외환위기를 앞뒀던 1997년 이후 25년여 만입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예, 보신 대로 오늘 새벽 미국 연준이 올해 첫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면서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부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25%포인트, 이게 베이비 스텝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일단 금리 인상의 속도가 지난번에 빅 스텝, 그전에는 원래 자이언트 스텝이었는데요. 거기서 베이비 스텝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은 예. 이제 물가 상승의 이 추세가 꺾였다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실제로 오늘 그 인터뷰 과정에서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금융시장에서의 그 과열, 이미 FOMC 회의 이전에 벌써 베이비 스텝 인상을 예측을 하고요. 금융시장에서는 뭐 주가가 상승하는 등 과열 조짐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과열 조짐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냈었습니다. 그래서 뭐 연내 앞으로 추가적으로 2번 더 베이비 스텝을 단행하면 최종 금리는 5.25%가 되거든요. 상당 예. 기준으로. 이런 가능성도 논의 중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등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냈음에도 불구하고 디스인플레이셔너리 프로세스가 시작됐다라고 인정을 했거든요. 그 말은 이제 물가 상승이 꺾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을 시장에서 호재로 받아들였고요. 예. 그래서 지금 주가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미국의 달러도 약세로 전환을 해서 달러 지수,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지수도 1% 가까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로써 이제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 격차가 최대 1.25%포인트 벌어지게 됐습니다. 앞으로 뭐 원달러 환율이나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예, 원래 원달러 환율은 단기에는 한국과 미국과의 금리 차에 의해서 가장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금리 차가 벌어졌기 때문에 원래는 단기에는 원달러 환율이 원래 상승을 했어야 되는데요. 이번에 그 시장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물가가 꺾였다는 것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을 되게 호재로 받아들여서 오히려 달러 지수는 미국의 연준의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그것 때문에 원달러 환율 역시 앞으로 하락을 할 가능성이 커졌고요. 예. 그다음에 원달러 환율이 안정이 됨에 따라서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할 필요성이 더 낮아졌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미국이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 기조는 이제 계속 유지한다라는 이제 정책인 것 같은데, 자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한다는 것은 앞으로 몇 번 더 올릴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고 계십니까? 원래 작년 연말에 미 연준에서 발표한 경제 전망에 따르면 상당 기준으로 5.25%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측을 했었습니다. 예. 그것은 그러면 베이비 스텝 0.25%포인트씩 2번 더 인상을 하는 건데요. 그렇죠. 오늘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그 가능성도 논의 중이다. 이렇게 매파적인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앞으로 3월 달에 0.25%포인트 네. 한 번만 더 인상을 한 상태에서 금리 인상은 중단하고 그 높은 금리 상황을 연말까지 유지를 하면서 물가가 진정되는 것을 지켜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중으로 금리가 하락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나요? 현재까지는 연중으로 금리가 하락하는 것을 예측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근거는 미국의 그 서비스 물가 네. 상승률을 그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지금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에서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주거비를 제외한 근원 서비스 물가 지수 상승률입니다. 예. 그것이 12월 달 기준으로 연율로 환산했을 때는요. 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 4%인데요. 그것은 코로나 이전에는 2.5%였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이. 그 차이가 여전히 크고요. 그 서비스 물가 지수 상승의 주 원인은 서비스 산업이 노동 집약적이다 보니까 결국은 인건비 상승 속도가 제일 중요한데요. 임금 상승률도 역시 여전히 4.6% 12월 기준으로 이게 미 연준에서 봤을 때는 3.5%까지 떨어져야만 물가가 2%대로 잡힐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예. 아직 먼 상황이기 때문에 올 연말에 금리를 인하하는 걸로 전환하기를 예측하기는 아직 시기상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경제 상황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1월 무역 적자가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127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월별 무역 적자로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보도들이 많거든요. 얼마나 심각한 건가요?
예, 지금 무역 적자 폭은 상당히 커서 이것은 심각한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예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 연간 무역 적자가 예. 474억 7천만 달러였습니다. 예. 근데 지금 올해 1월 달에만 무역 적자가 작년 연간 무역 적자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규모니까 엄청난 규모고요. 예. 그다음에 월간 규모로도 지금 100억 달러를 넘어섰는데요. 127억 달러니까 월간 규모로 무역 적자가 100억 달러를 넘어선 경우는 IMF 외환위기 그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없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주 원인은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이 급격하게 감소한 것이 원인으로 보고 있는 예.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 그럼 수출이 급격하게 떨어졌다면 네. 아무래도 이제 우리 주력 상품이 반도체가 이제 문제인 것 같은데 반도체가 이렇게 갑자기 급격히 떨어진 가장 주된 요인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예, 아무래도 우리 수출 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반도체가 19%나 되는데요. 예. 반도체 수출이 하락하는 것은 저도 예상을 해왔었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가 주로 내구 소비재라고 하는데 지금 최근의 경우에는 모바일 폰, 예. 휴대전화와 서버에 주로 이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구재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 시에는 스마트폰 이런 거를 안 바꾸고 휴대전화를 쓰던 거를 더 쓰는 경향이 있었어요. 소비자들도. 당연히 내구재의 소비가 스마트폰이나 서버의 수요가 줄어드니까 그 안에 재료로 쓰이는 반도체의 수요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수출이 줄어들고요. 특히 중국이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요. 예. 대중 수출이 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23%가 됩니다. 그런데 코로나19 확산으로 그다음에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대중 수출이 많은 타격을 받아서 어려움을 겪은 것이 주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대중 수출 부진도 주 원인이라고 하셨는데 더 문제는 이제 대중 무역 적자가 고착화될 수 있다. 앞으로도 계속 할 수 있다라는 말인데 그런 이유는 뭔가요? 예,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3%를 차지하는 가장 큰 수출 시장이었는데요. 문제는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반도체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국으로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지 말아라. 그래서 반도체를 미국으로 수출하고 싶으면 중국에다가 반도체 공장을 투자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서 우리나라가 중간에서 이제 안보 측면에서는 미국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 수출은 계속 어려움을 처할 예.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해법으로 그렇지만 우리가 여전히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도 크기 때문에 수입은 쉽게 줄어들지 않는 상황입니다. 중국으로부터의. 그런데 수출은 미중 갈등, 그다음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공급망 병목 현상 이런 것으로 인해서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서요. 국제무역의 분절화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해법으로는 중국에만 너무 수출에만 의존하지 말고 다른 해외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는 예를 들면 최근에 고유가 상황에서 달러를 많이 축적한 중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앞으로 인구 증가율도 중국보다 높고 그다음에 올해 세계 경제 성장을 주도할 중국과 함께 세계 성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IMF에서 밝혔던 인도 이런 나라들은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수출 비중이 3%가 안 되거든요. 이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수출 시장을 개척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IMF가 우리나라 예. 경제 성장률을 전망한 것도 계속 낮아지는 이유도 여기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근거는 최근에 방한을 한 기타 고피나스 IMF 수석부총재의 인터뷰에 나와 있는데요. 예. 3가지 이유를 지목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날로 커지는 이 무역 적자. 우리나라는 이제 수출에 의존하는 수출 주도형 경제 성장을 하는 나라인데요. 무역 적자 폭이 날로 커지는 거. 두 번째는 기준금리를 계속 인상하다 보니까 이제 내수 소비가 둔화하는 것. 마지막 요인은 기준금리가 역시 인상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경착륙을 할 수 있는 우려. 이 3가지를 주요 원인으로 지목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기준금리가 인상하면 당연히 소비가 둔화가 돼야만 물가가 잡히는 거기 때문에요. 소비 둔화 요인은 그렇게 당장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할 것은 아니지만 2가지 무역 적자 폭이 확대되는 것,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 우려. 이 2가지가 IMF가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을 점점 낮추고 있는 주 원인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가장 걱정인 거 서민 경제입니다. 사실 공공요금 인상됐고요, 난방비 대란이고요, 또 물가도 안 오른 곳이 없거든요. 올 한해 어떻게 버텨야 할까요?
예, 지금 상당히 많은 시청자분들 포함한 국민 네. 여러분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방법이 없습니다. 금리 인상 상황에서는 최대한 소비 지출, 불필요한 소비 지출을 줄여서요. 금리가 높은 대출부터 순차적으로 상환을 하고 그다음에 난방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에너지 수입국이기 때문에 이 무역 적자 폭이 커지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는 또 에너지 수입액이 늘어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난방도 같은 경우도 지금 좀 최대한 절약을 해서 에너지 소비도 절약을 하는 방법 이 외에는 뭐 특별한 방법이 없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아까 이제 금리 네.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제 미 연준이 베이비 스텝을 하면 이제 우리나라 금리도 이제 영향을 어느 정도 받을까도 이제 그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금통위 앞두고 있잖아요, 한국은행이. 그렇습니다. 이번 금통위에서 금리를 어느 정도로 조정을 하실 걸로 예상을 하십니까? 저는 금리 인상은 이제 한국은행에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3.5% 연 3.5% 수준에 도달을 했는데요. 물가 같은 경우는 중립금리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게 상품과 서비스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는 수준의 이자율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상단 기준으로 3%로 보는데요. 지금 3.5%라는 것은 이거보다 훨씬 높은 상황이고요. 이게 중립금리보다 높다고 하면 상품 서비스 시장에서 수요가 공급보다 낮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학의 기본 원리인데 수요가 공급보다 낮으면 물건의 가격은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3.5%의 기준금리만 유지하면 우리나라의 물가는 순차적으로 잡힐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한 가지 관건은 원달러 환율에 있었는데요.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이번에 미 연준의 인터뷰나 정책을 봤을 때 앞으로 추가적으로 베이비 스텝을 단행해서 최종금리 상단 기준으로 5%로 멈출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러면 한미 금리 차도 1.5%포인트로 끝나는데 과거 1.5%포인트일 때도 뭐 대대적인 외국인 투자 자금의 유출이 있지는 않았고요. 예. 그다음에 뭐 중국 경제가 대외 개방을 함에 따라서 위안화도 점점 강세로 전환할 것으로 예측이 돼서 원달러 환율은 추세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요. 한국은행에서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필요성은 급격히 낮아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금리 인하도 가능성이 있겠네요. 한국은행 같은 그렇습니다. 예.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연내 미 연준보다 먼저 예. 금리를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도 인하할 크다고, 가능성.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도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석병훈 교수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전보 제트기로 불리며 대형 여객기의 상징이었던 보잉 747 항공기가 반세기 만에 단종됩니다. 지난달 31일 화물기 인도를 끝으로 보다 환경을 생각하는 신형 비행기들에 자리를 내주게 됐습니다. 박상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잉사가 제작한 마지막 747 화물기의 인도식. 수십 년간 제작 공정에 함께했던 퇴직 근로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말없이 기체를 바라보고 인증사진을 남기며 작별을 고합니다. At the same time a little sad because we don't like to see it come to an end because it's such a wonderful. 1968년 큰 비행기를 만들어 달라는 미 항공사의 요청에 길이 70m, 날개에 제트 엔진 4개가 장착된 보잉 747이 탄생했습니다. 2개의 복도와 최대 500명이 탑승할 수 있는 거대한 비행기는 하늘의 여왕, 전보라는 애칭으로 불렸습니다. 1970년 첫 취항 이후 50여 년간 1574대가 제작돼 전 세계 상공을 주름잡았습니다. 퇴역하는 나사의 우주왕복선을 실어 나르는가 하면 한국과 미국 등 대통령 전용기로도 활약하고 있습니다. 747 changed aviation. It changed the way the world connected. 탄소 배출량이 많아 기후 악당이란 오명도 늘 뒤따랐습니다. 더 좋은 신형 비행기들이 개발되면서 화물기 생산 라인도 반세기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어젯밤 음주 차량이 앞서가던 차량 2대를 들이받고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울산과 경북 울진에서는 산불이나 산림당국이 진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한지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승용차가 바닥을 보이며 뒤집혀 있습니다. 어젯밤 9시 40분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신탄진 나들목 인근에서 승용차가 앞서가던 경차 한 대와 5톤 화물차를 들이받고 뒤집혔습니다. 이 사고로 경차 운전자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중간중간하나 뒤에 뺐어요. 그 앞에 뭐 2차 사고 있는데 죽으려고 한다는 거죠. 달려가는 게 아니고. 사고를 낸 승용차 운전자는 음주운전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속도로 한복판에 찌그러진 트럭 한 대와 커다란 적재물이 놓여 있습니다. 오늘 오전 2시 55분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김천 부근에서 승용차 한 대와 화물차 3대가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트럭 운전자 등 2명이 다쳤습니다. 어제 저녁 7시 40분쯤 울산시 울주군 상북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2,000제곱미터를 태우고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3시간쯤 뒤 경북 울진군 기성면에서도 불이 나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두 산불 모두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울진에서는 불길이 1시간 넘게 지속되면서 주민 대피를 알리는 안전문자가 발송되기도 했습니다. 산림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입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네, TV조선 재승인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양모 국장이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도망의 염려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양 국장은 지난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심사위원에게 점수표를 수정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방통위 참호과장은 지난달 31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기밀문서 유출과 관련해 미 연방수사국 FBI가 조 바이든 대통령의 델라웨어 별장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사적 공간인 별장을 수색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 바이든 대통령의 기밀문서 유출 의혹 수사가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차순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은 SUV 차량이 흰 저택 앞에 서 있고 검은 옷을 입은 수사관들이 분주히 드나듭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가 기밀문건 유출 혐의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의 델라웨어 레호보스 별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수사당국이 레호보스 별장을 수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FBI는 워싱턴에 있는 대통령 개인 사무실과 사저, 펜 바이든 센터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파문이 커지자 한국계 로버트 전직 연방지검장을 특별검사로 임명해 독자 수사도 지시했습니다. And I'm fully confident that they will resolve these matters one way or the other in the highest traditions of the department. 기밀문건 반출 사건은 지난해 11월 바이든 대통령의 부통령 시절 기밀문건이 펜 바이든 센터에서 발견됐다는 언론 보도로 불거졌습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기밀 문건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자택에서도 기밀 문건이 나오면서 미 정부의 문건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쌍방울 그룹 김성태 전 회장이 지난 2019년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을 위해서 3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다고 검찰에 진술했죠. 이에 민주당은 당시 남북 관계가 경색되기 시작했는데 이 방북이 가능했겠다면서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경기도에서 만들어진 비공개 보고서를 봤더니 적어도 경기도 차원에서 방북을 추진한 건 분명해 보이고 실제로 이 지사의 방북을 요청해달라는 공문을 북한에 보내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경기도가 2019년 5월 작성한 해외 출장 비공개 보고서입니다.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중국에서 북한 인사들과 만나 논의한 16개 대북 협력 사업 진행 상황이 정리돼 있습니다. 회의 결과 첫 번째 항목에 이재명 지사 방북 추진, 북한 관광 또는 기업 고찰단과 함께 방북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특히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남북 협력 사업은 단절된 상황이었으나 북측과의 협상은 긍정적으로 이루어졌다고도 평가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하노이 결렬 이후 방북을 추진했다는 건 허무맹랑하다고 했지만 문서로 확인된 겁니다. 대한민국 정부, 미국 정부마저 북측과 대화를 진전할 수 없던 경색된 상황에서 경기도지사가 방북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경기도가 북한 아태위에 보낸 또 다른 공문. 2019년 11월 이화영 당시 부지사가 결재한 공문으로
이 지사를 북한에 초청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이때는 김성태 전 회장이 북한에 300만 달러를 건넸다고 검찰에 진술한 시점과 일치합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지급한 300만 달러를 이 대표가 알았는지 확인하는 한편 뇌물로 볼 수 있는지 법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김성태 전 회장은 이재명 대표와 두어 차례 전화통화를 한 적이 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를 통해 통화한 것 이외에도 한두 차례 더 통화를 했다는 건데 검찰은 두 사람이 직접 만난 적도 있는지 수사 중입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태국에서 붙잡혀 국내로 송환될 때 이재명 대표와는 연락한 적도 없다던 김성태 전 쌍방울회장. 이재명 대표는 전혀 모르십니까? 연락한 적도 없고요. 측근들도요? 아니, 모릅니다. 하지만 검찰 조사에서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를 통해 한 차례 통화했다고 진술했는데 최근 한두 차례 더 통화한 적이 있다고 추가로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모 변호사가 두 사람 사이 통화를 연결해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전 회장 측근으로부터 2019년 12월 술자리에서 이 변호사가 전화를 바꿔줘 김 전 회장이 이 대표와 통화하는 걸 봤다는 진술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이 변호사는 이 대표와 그럴 관계가 아니다라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여전히 이 대표를 만난 적은 없다는 입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다만 김 전 회장과 이 대표 모친 상태 양측의 측근 인사가 문상차 서로 오간 적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이 대표와의 통화 여부도 부인했다 번복한 만큼 두 사람이 직접 만났을 가능성도 확인 중입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경기도가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을 추진하려고 한 정황이 이 문서를 통해 확인이 됐습니다. 네,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공개된 이제 경기도의 비공개 보고서를 보면 이재명 지사를 북한에 초청해달라라고 요청한 부분이 있거든요. 자, 이게 법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일단 제일 기본적으로는 남북교류 협력법이 있어요. 남북교류 협력법을 보면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물품이나 금품 같은 것들을 반출하거나 협력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이런 규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뇌물죄와 비슷하기 때문에 제3자 뇌물죄도 가능하리라고 보여지는 게 예컨대 성남 FC 사건하고 그 견주어 보면은 두산이 쌍방울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성남 FC는 북한이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제 뇌물죄니까 대가 관계가 문제가 될 텐데 아마 포괄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핵심은 우리나라 국내법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 게 이게 대북제재 위반이 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에 대해서 수차례 뭐 굉장히 많은 대북 그 제재 결의안을 갖다가 했는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걸 위반한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 더 문제가 되는 거는 원비어라고 있지 않았습니까? 2017년도에 북한에서 사망을 했는데 그 원비어법으로 인해 가지고 그 미국에는 국방수권법이란 게 있어요. 그 내셔널 디펜스 어서리제이션 액트라고 그 국방수권법에 원비어를 인해 가지고 북한을 제재하는 매우 강력한 조항이 들어 있거든요. 근데 이 법이 국방수권법이 매년 이렇게 개정이 되는데 2019년도에는 더 강하게 개정이 돼가지고 2019년 2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노이 북미 회담이 결렬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영향이었는지 2019년도에 원비어법이 아주 강하게 개정이 돼서 세컨더리 보이콧이 강화가 됐어요. 그래서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이나 뭐 금융기관이나 그런 기관들은 미국의 금융기관과 거래를 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원비어법을 위반한 게 되고 만약에 이 불똥이 경기도에게까지 튀게 되면은 경기도가 미국과 아무런 그 일을 갖다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처해지는데 그런 것들을 다 떠나가지고 어떻게 유엔 결의와 그 북한의 그런 법을 다른 나라도 아닌 북한과 가장 맞대어 있고 북한과 그 휴전 상태에 있는 대한민국의 그것도 경기도가 위반을 할 수 있었겠는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감당을 할 수 있었겠는가 참으로 지금 좀 황당한 일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일단 그 원비어는 북한에서 사망한 게 아니고 북한에서 고문을 받고 송환된 직후에 이제 사망한 거죠.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면서 소지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밝혀주셨는데 경기도 비공개 보고서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정 변호사님 말씀이 이해가 좀 안 되고요.
김성태가 외화를 민반출해서 북한에 돈을 줬다거나 남북교류협력법에 대해서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 이건 뭐 국가보안법이라든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경기도나 이재명 대표가 방북을 타진한 게 무슨 죄가 됩니까? 전혀 죄가 되지 않고요. 정치인들, 정치 지도자들, 또 대통령들 다 방북을 추진했고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신고해서 하면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300만 달러가 지금 이재명 대표 방북을 위해서 지급됐다는 걸 진실한 사실로 가정하는 거예요. 아직 300만 달러가 북한에 전달되는 여부가 확인된 게 없어요. 다만 김성태 진술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또 김성태가 2019년 11월에 돈을 줬다는데 2019년 9월에는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 선고받았거든요. 대선 가도도 이어갈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김성태가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300만 달러를 준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러면 김성태는 북한에 돈을 주고 광물 개발, 자원 개발권을 땄어요. 그러면 이건 그냥 아무런 대가 없이 딴 거고, 북한 가는 건 돈을 주는 겁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김성태는 자신의 사업을 위해서 나노스라고 하는 기업을 통해서 광물 개발권을 획득하고 광림이라고 하는 계열사를 통해서 철도 사업을 또 따내려고 하고 여러 가지 북한의 사업권을 따내려고 했기 때문에 저는 뭐 북한이 줬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대가인 것이 원칙인 것이지 뭐 자기 사업을 위해서 하면서 마치 그 쓴 돈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 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썼다라고 하는 것은 네. 아직까지는 검찰 수사가 이재명 대표가 연관됐다는 기사는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김성태 전 회장의 주장이긴 하지만 김성태 회장이 이제 북한에 건넸다는 돈은 이제 두 차례, 처음에 500만 달러가 이제 북한과의 교류 협력을 위한 그 광물권 관련해 가지고 준 것이 500만 달러. 그 다음에 이제 300만 달러가 이제 김성태 회장이 주장하기는 이재명 지사의 방북을 위한 것이었다. 자, 이런 거거든요. 그래, 그 말씀 맞고요. 다만 이제 300만 달러가 보니까 그 뒤에 또 1억 달러를 주기로 했다. 또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북한의 뭐 관광, 철도까지도 다 가져가겠다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적 일환으로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또 이 500만 달러를 스마트팜 비용을 대신 내줬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기사를 잘 보면 북한이 요구했다라고 돼 있어요. 아니 이재명 대표나 경기도가 김성태 씨한테 요구를 해야지 3년 뇌물죄가 성립될 수 있는 것이지 북한이 요구해서 북한에 돈을 갖다 주고 하면 경기도가 전혀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아직까지는 기사를 통해서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네, 과거 경기도에서는 이재명 지사의 방북 가능성이 공개석상에서 언급된 바가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도지사의 그 방북 초청과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북측에서 초청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재명 도지사가 육로로 평양을 방문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이종혁 원장께서 그렇게 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느냐, 다른 경로로 좀 더 일찍 오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여담을 하실 정도로 적극적으로 방북 초청 의사를 밝혔고. 예, 방금 조금 전에 이제 이승훈 변호사님 말씀도 이제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김성태 전 회장이 북한에 돈을 건넨 부분, 자, 이 부분이 과연 경기도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 이게 좀 드러나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경기도가 뭔가 드러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경기도에게 직접적인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니냐, 자, 이런 지적이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드러난 게 제가 봤을 땐 많거든요. 쌍방울이 1월 달과 4월 달에 북한에 돈을 각각 200만 불과 300만 불을 보냈어요. 왜냐하면 그 쌍방울이 돈을 보낸 목적이 뭐 내가 북한에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 뭐 대동강 맥주를 팔겠다, 이게 아니고 경기도가 그 지급해야 될 스마트팜 비용 500만 불을 대납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쌍방울하고는 상관이 없는 돈을 쌍방울이 대납을 갖다가 해준 거죠. 그 성남FC 비슷하게. 그다음에 그런데 그 와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19년 1월 17일 날 이재명 대표가 김성태 회장하고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통화를 이재명 회장이 전화를 건네준 것도 아니고 김성태 회장이 한 것도 아니고 이화영 지사가 이재명 당시 경기도 지사한테 그 전화 통화를 하면서
김성태 회장을 바꿔줬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재명 그 당시 지사가 김성태 회장에게 고맙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왜 고마운 거겠습니까? 경기도가 내줘야 될 500만 불을 쌍방울이 내주고 있고 내준다라고 하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조금 전에 그 화면도 나왔지만 5월 달에 경기도가 이재명 지사가 친서 형식의 공문을 보냈는데 북한에다가 경기도 경제 고찰단, 우리로 말하면 경제 시찰단을 초청해달라고 5월 달에 요청을 갖다 하고요. 7월 달엔 그리고 나서 2달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필리핀의 마닐라에서 제2차 아태 그 국제교류 회의가 있었어요. 그때 거기에 김성태 회장이 갔는데 거기서 이제 북한 인사를 만나가지고 김성태 회장이 이재명 지사의 방북을 도와달라고 했고 그때 뭐 500만 불 이야기 나왔다가 200만 불 깎아가지고 300만 불 낙찰을 받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11월 달에 7월 이후에 4개월 지난 11월 달에 300만 불이 갔다라고 했는데 이러한 사실들이 어떻게 경기도와 관련이 없고 이러한 사실들을 어떻게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몰랐을까. 아니 내가 북한을 갈 생각이 없는데 제3자가 저를 갖다가 대신해가지고 북한하고 이야기해서 아니 뭐 어떤 사람 좀 북한 좀 보내주십시오. 거기에 대한 비용 얼마입니까? 그 다 흥정해가지고 그 비용까지 돈 다 내주고 그거를 제가 북한 간다고 했을 때 저를 모르고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겠는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재명 대표가 뭐 소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야기는 결국 본인은 몰랐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런 정황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소설과 같은 다큐멘터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재명 지사가 300만 달러를 대북 송금을 알고 있었느냐 모르고 있었냐 이게 좀 쟁점일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당연히 모른다고 했었고요. 아니 이재명 대표가 방북을 한 적이 없는데 왜 이재명 대표 방북을 위해서 300만 달러를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방북을 했나요? 안 했잖아요. 두 번째는 아니 김성태 씨가 이재명 대표가 뭐 얼마나 좋다고 그냥 800만 달러 100억 정도를 쓰겠습니까? 아니 직접 만난 적도 없고 2019년 1월과 12월 뭐 검찰 주장에 따르더라도 2번 통화를 했는데 그것도 옆에 있는 사람이 바꿔줘서 통화를 했고 모친상이 각자에게 있었는데 직접 전문도 하지도 않았는데 도대체 어떤 뭐 김성태 씨가 얼마나 이재명 대표를 좋아해서 100억을 쓰겠어요. 그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이 부분은 검찰이 좀 얘기를 해줘야죠. 그다음에 김성태 씨를 정말 어렵게 태국에서 잡아왔잖아요. 변호사비 대납 조사한다고 잡아온 거 아닙니까? 근데 변호사비 대납이 먼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변호사비 대납 조사를 해서 나온 게 없으면 안 나온다고 해야지 1년 동안 변호사비 대납받은 사람으로 다 그냥 혐의가 씌워져 있었는데 지금 아무런 얘기가 없잖아요. 그리고 최초의 이 사건은 주가 조작 사건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마치 남북관계 어떤 광물 자원을 수입을 해서 주가를 띄웠다. 그리고 나서 그 주식을 팔아서 돈을 챙겼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주가 조작 수사는 없고 마치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쓴 대북 공작 사업처럼만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김성태 씨의 횡령 배임 사건, 그다음에 주가 조작 사건, 변호사비 대납 사건 좀 수사해서 그것도 좀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김성태 전 회장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서 이래저래 진술들을 좀 하고 있는데 당초 얘기했던 것과는 달리 전화 통화도 한 2-3번 더 한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에 뭔가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자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런데 신빙성이라고 하는 거는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한테 유리한 이야기를 계속 늘어놓는 것은 유리한 쪽으로 말을 계속 바꾸는 것은 신빙성이 당연히 떨어지겠죠. 하지만 이야기가 자꾸 자기한테 불리한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하면 그러면 어떤 것이 더 신빙성이 높은 거겠습니까? 결국은 증거 같은 것들을 다 보여주고 거기에 대해서 공범들도 자백을 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면 재판에 가가지고 나는 반성하는 것도 없이 다 인정이 될 테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진실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이 진실의 힘이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진실 쪽으로 다 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신빙성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것으로 이익을 볼 수밖에 없는 공범들의 태도밖에는 그런 그 생각을 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네, 연락한 적 없다 전혀 모른다고 했다가 이화영 전 부지사 통해서 이재명과 한 차례 통화를 했다. 그 이후에 이재명과 한두 차례 더 통화를 한 적이 있다. 여기까지 진술이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검찰에서는 김 전 회장 또 이재명 대표 직접 만났는지 이 여부도 좀 확인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뭐 검찰이 당연히 확인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뭐 만났다고 한다면 뭐 이건 밝혀질 거예요.
네, 뭐 만나지 않았다고 했고 누군가 전화를 바꿔주는 경우는 기억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이건 큰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우리 한동훈 장관이 자꾸 김성태 씨를 향해서 깡패, 조폭 했잖아요. 그 뭐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잖아요. 근데 마치 지금은 갑자기 김성태 씨가 구속돼서 검찰 조사 20일 만에 굉장히 신뢰받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진술만 가지고는 안 되고 실제 북한에 이런 돈들이 전달된 건지 아니면 외화 밀반출해서 개인적으로 뭐 사용한 건지라든가 전체적인 짜임새 있게 검찰에 알려주는 게 맞고 결국 이렇게 검찰의 일부씩 흘러나오는 것보다는 공소장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것이 또 정확한 팩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자, 물론 뭐 검찰은 뭐 오늘 내일 중으로 좀 기소를 할 것 같긴 한데 아까 이승훈 변호사님께서도 이제 지적을 했듯이 물론 이게 뭐 구속영장 내용에는 빠져 있었지만 변호사비 대납 부분도 이 김성태 전 회장의 수사의 가장 좀 큰 부분 아니었습니까? 자,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그 변호사비 대납 부분도 작은 부분은 아니었는데 지금 엄청난 일이 더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경찰이 그 집에 이제 쳐들어간 거예요. 절도죄 범한 것 같다 해가지고 그 신고를 받고 그 범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에서 시체가 발견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지금 절도죄가 문제입니까? 살인죄가 지금 그거지? 그러니까 살인죄를 밝히는데 더 역량이 모아지고 있는 거고 나중에 절도죄는 여죄로 오히려 그때 가가지고 밝혀질 거다. 지금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표하고 뭐 이태영 변호사 등 쌍방울과 관련된 그러한 그 변호사비 대납 문제는 우선순위에서 지금 한참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번에 기소를 만약 한다면 북한 관련해서 이제 돈을 보냈던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될 것으로 보십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표의 가장 큰 여태까지 혐의는 대장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이 부분이 그 사실이었고 이렇게 해가지고 북한으로 엄청난 돈이 넘어갔고 아까 이제 이승훈 변호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300만 불 가긴 갔는데 그 이재명 대표가 방북하지 못했으니까 별거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거는 그렇지가 않은 거죠. 300만 불이라고 한 돈을 쌍방울이 그냥 뜯긴 거예요. 그런데 쌍방울이 300만 불만 뜯겼습니까? 500만 불 해가지고 스마트팜 비용으로 북한에 갔는데 그 500만 불이 북한에서 스마트팜 비용으로 쓰였는지 핵실험 비용으로 쓰였는지 미사일 비용으로 쓰였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쌍방울은 100억에 해당하는 돈을 그냥 그 북한에다 퍼준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걸로 인한 피해는 누가 받습니까?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김성태가 돈을 어떻게 벌었나요? 그 나노스 주가 조작으로 몇 배 그 결국은 다 그 피해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온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아니 절도범 수사를 하러 갔잖아요. 그래서 절도 범죄 혐의가 안 밝혀졌잖아요. 그럼 절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줘야죠. 근데 절도가 아니라는 얘기를 계속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는 계속 절도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옆집도 공범을 잡아왔는데 또 뭐 살인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살인했다고 한다면 상대방도 조사를 해야죠. 한 사람만 조사하고 나서 하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고요. 쌍방울 김성태 씨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북한에 투자를 합니까? 북한은 못 믿잖아요. 투자를 해도 갑자기 남북관계 경색되면 끊어버리고 너희들 나가 그러는데 김성태 씨는 왜 이렇게 북한을 믿을까요? 자기 돈인지 회사 돈인지 모르겠지만 100억이 작은 돈 아니잖아요. 만약에 줬다라고 한다면 이 큰 돈을 왜 줍니까?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데 다른 사람들은 투자 안 하는데 결국에는 김성태 씨가 뭐 주가 조작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신만의 사업 구상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금 단정적으로 하는 것들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그 북한의 기업들이 돈을 보내면 이게 뭐 법에도 이제 위촉이 되고 그리고 이제 유엔의 그 규약에도 지금 위촉이 되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쌍방울이 이렇게 북한에 돈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은 경기도 당시 이제 경기도가 그만큼 믿음을 줬기 때문이다. 자, 이런 지적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일단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서 돈을 주려면 일단 신고도 해야 되고 그렇죠. 또 유엔 제재가 있기 때문에 원래는 줄 수 없는 게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주지 않아야 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김성태는 뭐 당연히 줬다면 처벌되어야 되고요. 또 기업이 유엔 제재도 받을 수 있고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관련돼 있다면 처벌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기사만 가지고는 좀 김성태 씨가 자신의 책임을 좀 피하기 위해서
그냥 뭐 검찰에 이재명 대표를 잠깐 얘기해 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수사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변호사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철수 의원 측이 친윤계 핵심인 장제원 의원과의 통화를 근거로 이른바 김장연대는 금이 갔고 윤심도 김기현 의원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면서 이 양측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장제원 의원은 비난의 수위가 도를 넘었으니 자중하라는 경고의 전화를 제멋대로 해석했다며 반발했는데 대통령실도 안 의원 측의 이른바 윤심 마케팅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한송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발단은 안철수 캠프의 김영우 선대위원장이 거론한 김기현, 장제원 연대 균열론입니다.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걱정이 많더라고요. 김장연대 없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인간적으로 좀 섭섭하긴 할 것 같아요. 안철수 의원까지 직접 나섰습니다. 김장연대 그 내용이 과연 맞는 내용인지 윤심이라든지 많은 게 사실과 다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에 대해 장제원 의원은 안 의원 측이 사적인 통화를 왜곡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안 의원 측이 도를 넘는 마타도어를 해 자중하자고 항의 전화를 한 걸 마음대로 왜곡한 것이라며 내가 윤 대통령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할 수 없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안 의원 캠프를 겨냥해 대통령을 팔아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기현, 안철수 두 후보는 나란히 대구를 찾았습니다. 전당대회가 100% 당원 투표로 치러지는 만큼 두 후보는 당원 비중이 20%가 넘는 TK 표심을 잡기 위해 집중 공략에 나섰습니다. 안철수 후보께서는 자꾸 윤심팔이를 하시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당당하게 안철수의 상품으로 승부하시도록 하시죠. 결국은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후보들 중에서 누가 더 득표력이 있는가, 누가 더 확장성이 있는가.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자, 오는 3월 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후보 등록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이 양강 주자로 꼽히는 김기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 간의 신경전이 뜨거운데요.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김효은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안철수 의원 측에서는 장제원 의원과의 통화 사실을 공개하면서 김장연대 균열이 같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장제원 의원이 마타도어를 자중하자, 자, 이렇게 항의를 전화를 한 건데 안철수 의원 측에서 이 통화 내용을 왜곡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 겁니까? 전화를 한 거는 맞을 거고요. 예. 저도 개인적으로 전화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아마 액면으로 보면은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해석이 서로 좀 달랐던 게 아닌가. 그런데 장제원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윤석열 대통령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봐서는 김영우 의원의 해석에 장제원 의원이 상당히 불편해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게 논란이 되는 이유는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안철수 의원이 파죽지세로 지금 막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 양측이 굉장히 지금 민감하게 지금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이번 전당대회가 의외로 지난번에 김교수께서 나경원 의원 빠져갖고 재미없을 것 같다는데 아주 재미진 그러니까요. 전당대회가 지금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기현, 안철수 두 주자는 이른바 또 윤심을 놓고도 맞섰습니다.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저 생각을 해보시면 윤 대통령과 저는 축구로 치면은 손흥민과 해리케인의 관계거든요. 사실 그 승리의 조합입니다. 제가 당대표가 돼서 당과 용산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는 그런 것을. 안철수 후보께서는 자꾸 윤심팔이를 하시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당당하게 안철수의 상품으로 승부하시도록 하시죠. 뭐 자꾸 상대방 흠진되는 것만 하시는지 언제까지 자꾸 이렇게 진흙탕 하실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자, 안철수 의원이 손흥민 선수와 해리케인 선수까지 거론하면서 자신과 윤 대통령의 호흡을 강조했는데, 자, 김기현 의원이 윤심팔이 하지 말아라로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안철수 의원 측에서 보기에는 김기현 의원이야말로 윤심팔이를 한 후보가 아닌가라고 또 지적을 할 수도 있겠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 보기에는 다들 윤심팔이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뭐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서로 주장을 하는데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한 달도 더 남았는데 이거 한 달 내내 지금 윤심이 나에게 있구나. 상대한테 너는 그러면 윤심팔이 하지 말아라. 이런 손가락질하는 전당대회가 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예. 근데 안철수 의원은 뭐 지금 이제 계속 윤심 얘기를 했는데 윤 대통령과 호흡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승리의 조합이다. 그랬는데 처음에는 맨 처음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왔을 때 나는 윤 대통령의 연대 보증인이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나를 보증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다가 요즘 그게 좀 쏙 들어갔습니다. 그랬는데 그러면 안철수 의원이 그러면 김기현 의원만 김장연대다, 윤심팔이다라고 비난만 할 수 있는 건지 결국은 양쪽 다 윤심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 예. 그 과정에서 지금 장제원 의원이 개입을 해서 안철수 의원 측에 약간의 경고성 그런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면 결국은 양쪽이 윤심팔이를 하고 있다는 문제가 드러난 건데 그러면 왜 또 여기에서 대통령의 일종의 그 뜻을 전달하는 또 장제원 의원이 개입을 함으로 인해서 그러면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초기부터 아니면 이전부터도 뭔가 윤심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그랬기 때문에 김장연대라는 말까지 나왔는데요. 그럼 이제 초반부터 그러면 윤심이 직접적으로 작용을 해서 앞으로 3월 8일까지 내내 윤심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그런 전당대회로 가지 않을까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예. 자, 여론조사 이야기를 좀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나경원 전 의원의 불출마 이후 조사된 조사들에서 안철수 의원이 상당히 상승세를 띠고 있습니다. 특히 한 조사에서는 뭐 60%가 넘는 것도 나왔고요. 양자대결 조사에서. 자, 그런데 이게 문제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한 거잖아요. 네.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김기현 의원 측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당원 당대표 선거는 권리당원, 책임당원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론조사는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리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 측면이 있겠죠. 일반 당원은 빠지고 책임 당원들의 그 표만 이제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김기현 의원으로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 객관적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건 좀 민망해야 될 부분입니다. 명색이 대한민국의 집권 여당입니다. 그리고 당대표를 뽑는데 실제로 당대표를 뽑는 그 소위 유권자들과 일반적으로 그 당을 지지하는 여론의 의견이 갈라질 수 있다라는 것은 과연 국민의힘을 전국 정당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는 점에서 그렇고요. 그러나 김기현 의원이 주장하는 그 근거가 전혀 낭설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그 요번에 선거에 표를 행사하는 유권자들로서는 두 가지가 나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우리가 윤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윤심이냐 아니면 총선이냐 이것 중에 이제 하나를 선택하는 그런 기로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사실 지금 당대표 3월 8일에 뽑는데 과연 이 당대표 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윤심 논란으로 자꾸 불을 지피는 것이 양쪽 후보에 어떤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난방비라든지 물가 때문에 민생고가 깊어지면서 굉장히 국민적 불만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왕이면은 당대표에도 그 선거에 나가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뭔가 책임감 있는 그런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신경전을 벌이는 것보다 훨씬 득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끝으로 좀 짧게 좀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또 지금 둘이서 말씀하신 대로 난방비라든지 이게 문제가 많은데 갑자기 이제 남진 김연경 씨가 등장을 해서 두 후보가 상당히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각에서는 유치한 공방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지금 남는 단어가 무슨 뭐 김장연대나 뭐 윤심 이런 얘기, 그러다가 갑자기 김영균 남진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지? 내가 진짜 국민의힘이 진짜 국민의 웃음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까지 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 명사들을 이용해서 본인의 관심과 지지도를 올리려는 건 굉장히 과거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미 정치권에서 그게 유효하지 않다는 게 다 입증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이런 사람들을 본인들한테 유리하게 끌고 가는 거, 그 전국 자체가 이 전당대회의 경선을 우습게 만드는 거고요. 정치를 희화화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식의 마케팅은 더 이상 하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을 때 바로 이런 것들을 시정할 수 있는, 본인이 인정을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정말 국민들한테 진짜 민생을 보여주고 본인들이 앞으로 국정을 이끌어가겠다, 이걸 보여줘야지 갑자기 김연경 남진, 그다음에 또 누가 나오겠습니까? 이런 건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최근 아바타 같은 블록버스터 영화들의 강세 속에서도 음악 영화들이 극장가에서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화려함보다는 감성을 자극하는 음악 영화들의 인기 이유, 이정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뮤지컬 무대에서 15년을 안중근으로 살아온 배우 정성화가 스크린에서 안중근의 순국선열을 노래한 영화 영웅. 스크린 안에서는 굉장히 많은 그 커트와 그다음에 그 음향 효과와 무대 위에서 보여줄 수 없는 씬들도 이제 영화에서 많이. 한국 영화 최초로 현장 라이브 녹음으로 몰입도를 높여 아바타 2, 교섭 등 블록버스터 사이에서 뮤지컬 영화로는 이례적으로 3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열정을 넘어선 광기를 그린 위플래시, 남녀의 꿈과 사랑을 노래한 라라랜드, 음악 영화 천재 데이미언 셔젤과 저스틴 허위츠가 1920년대 할리우드의 화려함을 묘사한 신작 바빌론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We use the instrumentation of a 1920s jazz band, but hinting at rock and roll and modern dance music. I got very excited about it. We wanted music that was more aggressive. 동화 88번가의 집을 뮤지컬 영화로 만든 라일 크로커다일도 개봉 첫 주 국내 외화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음악적 요소가 강조된 영화들은 관객들의 정서적인 만족도를 훨씬 높여주기 때문에 일상의 무게감이나 스트레스 등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액션 없이도 감성을 자극하는 음악의 힘, 음악 영화가 꾸준히 사랑받는 이유입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이태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곧 봄의 첫 절기인 입춘인데요. 냉동과 한파가 지나고 요즘에는 제법 봄을 생각하게 하는 풍경들이 보입니다. 현장 모습 사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봄이 가장 먼저 찾아오는 제주도의 모습입니다. 유채꽃밭 사이에서 사람들이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따뜻해진 날씨에 개나리도 활짝 피었습니다. 강원도 동해시에서는 봄의 전령사라 불리는 복수초가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고 보습을 드러냈습니다. 부산에는 벌써 매화가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나무 아래를 지나던 사람들이 발길을 멈추고 사진을 찍기도 합니다. 네, 한파를 겪고 나니 꽃 사진들이 정말 반가운데요. 실내에서도 봄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의 한 나비 체험관인데요. 형형색색의 꽃들 사이로 각종 나비가 날아다니며 봄을 부르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충남 아산의 세계꽃식물원에서도 활짝 핀 꽃들이 관람객들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이 입춘인데요. 입춘을 앞둔 봄의 풍경 잘 봤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네, 옷차림 든든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밤부터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오늘 아침 기온 어제보다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요. 경기 북동부와 강원, 충북과 남부 일부 지역으로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현재 서울 기온 영하 5도, 대관령은 영하 16.7도까지 곤두박질하면서 어제보다 5도에서 10도가량 기온이 낮아졌고요.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 기온은 이보다 더 낮은 상황입니다. 낮에도 서울 2도, 대전 4도, 대구 6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한편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대기의 건조함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화재 예방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 대체로 맑다가 구름이 점차 많아지겠고요. 낮까지 울릉도 독도에는 1에서 5cm가량의 눈이 예상됩니다. 토요일 아침까지는 추위가 이어지다가 낮부터는 기온이 점차 오르겠고요. 다음 주에는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목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